저는 올해 30세 된 직장인 여자입니다. 작년부터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다들 결혼을 해서 월급의 10%는 축의금으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저도 딱 결혼 정년기의 나이이고 제 주변 친구들은 너도 이제 결혼하라며 조건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은 확 잡아뜨려 버리라는 말까지 농담 삼아 하곤 하지만 이젠 저와 결혼은 너무 먼 단어처럼 느껴지네요. 겁도 나고요. 남들 다 하는 결혼인데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28살에 겪었던 그 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또래들에 비해 자리를 일찍 잡았습니다. 다른 예체능 지망생들에 비해 미술을 정말 늦게 시작을 했는데 예체능은 들인 시간보다 재능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듯 다른 입시반 친구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대학생 때부터 미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학업을 간간히 병행하면서 미술학원 강사 경력을 쌓았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이 굉장히 유복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된 미술학원을 차려주겠다고 했고 저는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미술학원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상경에서 외로이 살고 있는 외동딸을 보러 오기 위해 차를 타고 올라오시던 부모님이 두 분 모두 거짓말처럼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요. 졸음운전을 하던 덤퍼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하더군요. 추돌도 아닌 충돌이었으니 사고 당시 상황은 정말 처참했죠.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신 게 천운이었겠다 싶을 정도였죠.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셨다면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겠다 싶을 정도로 부모님의 차는 거의 알루미늄 포일처럼 찌그러져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것도 슬픈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빚 보증을 섰던 게 잘못되는 바람에 그 빚이 고스란히 제 몫이 되면서 전공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해야 했어요. 취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만 얼른 따서 중소기업 격리를 계약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한 다음 6시까지 꼬박 일하고 저녁에는 고깃집 알바까지 저 정말 빚 갚느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이렇게만 열심히 살면은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빚이 억소리 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빚은 좀처럼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하던가요? 제가 일하던 회사의 차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신 덕분에 운이 좋게도 다른 부서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받았고 빚 갚기도 좀 더 수월하겠다 싶어 숨통이 다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채 채용이 아니다 보니 뒤에서 저 몰래 회사에 쉽게 들어왔다며 저를 얕잡아 보는 분들이 더러 있었더라고요. 친구들에게라도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고 싶었는데 주변에는 저보다 안 좋은 조건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거나 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님 발바닥 노릇해가며 더 고생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왠지 말을 꺼내면은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울적해지니까 이상하게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듬직한 남자와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꾸리면은 제가 아무리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 해도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 당시 이 채널의 사연을 하나만이라도 들었더라면 그런 생각은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결혼정보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중소기업이었으니 등급이 썩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고 인물이 좋고 떠나서 사람만 괜찮다면 재고 따지고 할 것 없이 결혼해야겠다 싶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정보회사에서 손을 볼 남자분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화장에 머리 옷까지 신경 써서 손을 보러 나갔습니다.
자리에 나와 계셨던 남자분은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제 나이가 28살이었고 그분은 43살이었습니다. 아무리 40대 초반이라지만 20대가 40대를 결혼 전제로 만나야 한다는 게 처참했죠. 그런데 그분은 초장부터 저에게 도통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면 많이 놀라시겠지만 저는 오늘 맞선을 볼 사람이 아닙니다. 맞선 보실 분은 따로 계십니다. 저 정말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제 차로 이동하시면 오늘 맞선 보실 분 계신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소개팅 자리가 펑크나서 다른 친구를 보내는 경우는 봤어도 맞선 볼 사람을 그렇게 꼭꼭 숨겨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의심은 됐지만 여차하면 결혼정보 회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은 생각으로 일단 그 남자분 차를 타고 갔습니다. 세상도 험한데 겁도 없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공기 맑은 별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을 모시는 펜션인가 생각했었는데 아니라고 하더군요. 별장 주변의 예쁜 경관에 이끌려 이곳저곳 구경하면서 남자분을 따라갔는데 제가 안내를 받게 된 곳은 한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야외 테이블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지만 은지씨 이분이에요. 오늘 맞선을 보실 분은 제가 아니라 이분입니다. 그 남자분은 예상을 깨고 그런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자기 아버지라는 겁니다. 친아버지요. 도대체 몇 살이 차이가 나는 건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였죠. 아니,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저 상대로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쪽이랑 저랑도 15살이나 차이가 나서 부담스러웠는데 이 할아버지랑 저랑 결혼을 하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휠체어까지 타고 계시는 거 보니까 거동도 불편하신 분 같은데요. 한창 창창할 28살에 할아버지 병수발이나 들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쏘아붙이고 돌아서려니까 그 할아버지의 아들 되는 사람이 절 잡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제발 한 번만 들어달라고 어찌나 눈물겹게 사정을 하던지 그냥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하는 심산으로 그분을 따라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손쓸 수 없는 폐암 4기입니다. 현재 병원에 통원치료 받으러 다니시는데 사실상 그 치료도 그냥 생명을 조금씩 유지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차도가 없다네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저희 아버지 소원이 재혼입니다. 1년이면 됩니다. 6개월이 될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그 잠깐 동안만이라도 제발 그렇게 호소하는 그분을 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도 아무 조건 없이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생기는 종신보험금 그거 다 은지씨 드리겠습니다. 전 돈 욕심 없어요. 보시다시피 재산 넉넉합니다. 강남의 빌딩만 7채고 일 안 하고 평생 놀고 먹고도 계속 돈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더 많이 흔들렸죠. 별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을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아들이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빚이 제일 걱정이었으니 눈 딱 감고 반년 정도만 살아볼까 싶었죠. 첫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것. 둘째, 종신보험금 수익자를 제 이름으로 해놓는 것. 두 가지의 조건을 내건 후에야 저는 할아버지와의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신보험금 수익자가 제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 사실을 문서로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마음이 푹 놓였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남는 거금이었으니 솔직히 인생 폈다 싶기도 했어요. 명목상으로는 남편이었지만 그냥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할아버지는 매번 몸이 아파 죽겠다며 저에게 매일같이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야 10억의 돈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이빠른 소리만 했습니다. 꼭 일어나실 거라고. 세상에 믿기지 않는 기적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요. 말동무를 해드리면서 과일을 깎아드리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정말 요양병원 간병인의 심정으로 할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정성껏이라고 하기엔 양심이 좀 찔리지만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반년이 지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핸드폰 달리기 표시를 하면서 며칠이 남았는지를 계산했죠. 그래도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슬퍼하실까봐 화장실에 있을 때만 달력 어플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사한 별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 그냥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 말동무만 해드리면 월급에 맞먹는 돈이 나오는데 돈 쉽게 벌고 싶잖아요, 솔직히. 별장에서 놀고 먹기만 해도 월급에 준하는 돈이 생활비로 척척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소리지만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죽고 종신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고 나면 저도 다시 돌아갈 직장은 있어야 하니까 휴직계를 내는 걸로 간신히 억눌렀죠. 저와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셨는지 할아버지는 별장을 벗어나 저와 동네 뒷산에 산보를 가자고도 하셨습니다. 별장에서는 내내 기력 없이 휠체어에만 타고 계셨던 게 할아버지의 첫 인상이었는데 듣던 것과는 다르게 병이 많이 호전되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죽으라고 염불을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도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요, 할아버지의 안색이 날로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와 산책을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고급 배드민턴채와 공을 인터넷 주문으로 시키더니 저하고 배드민턴까지 치자고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 맞나? 그런 생각부터 들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일이자 계약 조건이었으니 또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배드민턴 상대를 해드렸죠. 공을 몇 번씩 놓치긴 했지만 몸이 제법 날렵하시더라고요. 70이 넘어가는 나이인데도 나이에 비해서 참 정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었어요. 담배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신 적도 참 많았더랬습니다. 폐암 말기라기엔 너무나도 정정하고 담배까지 피우고 들어오시는 게 참 의아했어요. 정말 못된 마음이었지만 자기 명줄 차이가 더 당기는 꼴이라며 담배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시는 게 오히려 감사한 적도 있었어요. 저와 저녁을 드실 때 한 번씩 직접 담은 과실주를 꺼내서 드시는 걸 보면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휴, 저 할아버지 곧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가 장례식장에 가셨다가 아주 늦은 시간에 귀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노인정 다니던 시절에 왕래가 잤던 분이었다고 들었는데 많이 속이 상하셨던 모양인지 술을 정말 많이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낑낑거리며 할아버지를 부축해 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할아버지는 울고 계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으면 이럴까 싶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달래드렸고 주방으로 달려가 꿀물도 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서러우신지 나는 절대 못 보낸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시면서 아주 세상에 떠나가라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저 혼자 버거울 것 같아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렀습니다. 연락을 받은 아들이 할아버지의 곁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달래는데 너 임마 왜 6개월이라고 그랬어? 나는 이제 은지 없이는 못 산다. 나 이제 진짜 헤어지기 싫어. 라는 알기 듣기 힘든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해 보려는데 아들이 할아버지의 입을 막더라고요.